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일선 선생님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발표는 중국 사서에 보이는 압록소 기록 검토라는 그 주제인데요. 그 고구려 국내성 위치를 연구를 할 때 반드시 거명되는 그 물이 압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고구려사가 확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본인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첫 연구가 돼서 여러 가지 떨리기도 하고 겁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힘을 좀 북돋아 주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연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서에 보이는 압록수 기록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원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백순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처음 발표이기도 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문은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압록수는 고대 평양의 위치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형 지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압록수의 해석을 두고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압록수를 현재의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대 압록수의 위치를 압록강 수계가 아닌 유화 등으로 비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중국 사서 전반에 걸친 압록수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압록수에 대한 실론적인 연구로서 우선 중국 정사 지리지를 중심으로 압록수의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봉천통지 내의 압록강 기록과 비교하였는데요. 이 봉천통지는 청대 지리지인 대청 1통지나 성경통지와 비교해서 수계와 항로 등의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1943년 수풍댐이 생기기 전 압록강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압록강 상황은 물론이고 고대 정근대 중국 사서에 보이는 압록수에 대한 비교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중국 사서에서의 압록수 기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록수에 대한 기록은 통전에서 처음 확인되지만 압록수의 다른 이름이 마자수에 대한 기록은 한서 지리지에 처음 나타납니다. 뒤에 보시는 것들이 사료의 내용입니다. 위에 사료를 보면 통전은 한서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압록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자수를 압록수라고 지칭하고 있고 압록수의 수원, 또 압록수라고 불리게 된 이유, 요동, 평양성 묘수와의 거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전에서는 압록수의 특징을 드러나는 기록이 있는데요. 첫째는 한서와 마찬가지로 마자수와 염라수가 합류해서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자수, 즉 압록수는 고려에서 가장 큰 강이며 강물의 너비가 300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는 나루터마다 모두 큰 배가 정박해 있고 그 나라에서 압록수를 천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신당서 기록에서도 압록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당서에서는 고구려를 설명하고 있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압록수에 대한 설명이 통전보다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도 볼 수 있는데 염란수와 합하여 서남으로 안시성에 이른다는 부분에서는 통전에서 안평성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안시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전에서 큰 배가 정박해 있는 사실만 기록했다면 신당서에서는 압록수는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는 곳이었다는 부분이 추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당서에서 압록수에 대한 기록은 통전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서에는 이 압록수에 대한 기록 외에
신당서 지리지에 압록강이라는 명칭이 따로 보이는데요. 위에 통전 기록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없지만 압록강도에서 배를 타고 박 잡고 환도현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봉천 통지의 압록강 수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에 편찬된 중국 지리지인 태평 한우기에 기록된 압록수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기록도 통전의 내용을 전승한 형태로 보입니다. 다만 통전의 앞의 기록은 모두 인용하고 있는데 고려에서 강이 크다는 내용부터 끝까지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의 다른 역사서인 자치통감에서는 정관 19년의 기사에 압록수에 대한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뒤에 다 나도 설명되고 있는 사료 부분입니다. 이 자치통감에서도 통전, 신당서의 기록을 인용해서 압록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의 사료에서 보면 두의 통전 기록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압록수의 수원이 말갈백산에서 말갈장백산으로 바뀌어 서술되고 있고 나에서는 신당서의 기록을 인용해 다시 말갈백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서 내에서도 압록수에 대한 기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료에서는 압록수를 당시 훈동강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통감 내 다른 기사에서도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어서 자치통감 저술 당시에 압록수를 훈동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사서 지리지에서는 압록수를 훈동강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따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원사 지리지에서는 통전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압록수의 동남쪽에 평양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서 중국 사서에서의 기록과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거리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사나 금사 지리지에서도 통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승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이후 명대에 이르러서 다시 사료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명일통지에서는 압록강 부분에서 압록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사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통전과 신당서의 기록을 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명일통지에서는 원사 지리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압록수의 명칭이 따로 보이지는 않고 신당서에 기록된 마자수가 곧 압록강이며 압록강의 수원은 말갈의 장백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통전 신당서에 보이는 마자수 또는 압록강은 봉천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 현재 압록강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마자수가 압록강이고 말갈백산이 말갈장백산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청대에 발간된 성경통지에서 압록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성경통지에서도 통전, 신당서의 기록 그리고 수당 전쟁 당시 압록수 기록 모두를 압록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자수 또는 압록수의 수원 역시 말갈장백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경통지의 압록수에 대한 기록은 대청일통지, 압록강 기록에 그대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설명되는 부분이 대청일통지에 나오는 압록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압록수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대청일통지에서도 압록수의 내용은 압록강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고 압록수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에서는 한서, 통전, 대명일통지, 전효지의 기록을 인용해서 압록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한서에서 흐르는 길이가 2100리에서 1100리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전에서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라는 기록이 마자수는 일명 압록강이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압록수와 마자수를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그에 따라 중국 사서의 압록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전과 신당서에 기록된 말갈의 백산을 현재 장백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의 사료 같은 경우는 성경통지권 27에 길림 압록강 조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위에 밑줄 친 통지라는 단어의 유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앞서 말한 흐르는 길이의 오기라든지 통전에 기록된 압록수를 압록강으로 설명한 적 모두 성경통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록수, 마자수의 기록은 통전과 신당서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후대 사서에 전승하고 있지만
명대 이후 중국 사서의 기록에서는 압록수를 압록강으로 비정해서 그에 따라 중국 사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봉천통지에 나타난 압록강의 수계와 항로 기록을 이 중국 사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압록수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봉천통지 압록강의 수계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봉천통지에서는 압록강을 황해로 들어가는 물줄기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서, 통전의 기록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봉천통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압록강은 옛 마자수이자 압록수이며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 기록에서 보이는 압록수 모두를 이 봉천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신당서 지리지에서 가탐의 도리기를 인용해서 당 중엽 이후에 압록강의 명칭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신당서의 압록수도 압록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봉천통지의 내용은 성경통지나 대청일통지의 내용이 그대로 전승된 형태로 보입니다. 이 봉천통지에서는 마자수 또는 압록수가 압록강이고 염난수는 흥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흥강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압록수 또는 마자수를 압록강으로 홍강 또는 동가강을 염난수로 비정해서 옛 마자수이며 압록수인 압록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온 홍강 또는 동가강을 만나서 황해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천통지 항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항로 부분의 설명에서 압록강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록강은 장백산 남쪽 산기슭에서 발원해서 이 봉천성과 조선이 공용하는 강으로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길이가 대략 1,500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압록강의 상류 지역은 풍부한 산림지대로 표현되고 있고 이 압록강 유역의 연안무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압록강의 목재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목재의 운반은 압록강의 수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상업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압록강 상류 지역의 목재를 압록강 수운을 통해서 압록강 하류 지역인 안동으로 운송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압록강 하류 지역에서는 사견, 면포, 소금, 밀가루, 기름, 각종 식물이나 잡화 등을 연안 지방으로 공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재의 운반은 6월의 형태였고 운송되는 양은 3만 척 정도였다고 합니다. 압록강은 강바닥이 경사진 곳이 많고 게다가 가을에 들어서면 수량이 감소해서 암초와 부위처 급류까지 형성하기 때문에 항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930년대에 이르면 항행에 어려움이 있는 압록강의 지리적 조건을 선박의 개조 또는 변화를 통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박을 사용하더라도 항행이 가능한 곳은 압록강 하류와 안동항 사이에 그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압록강은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12월에서 3, 4월까지는 강물이 얼기 때문에 선박의 통행이 어렵고 여름에는 홍수로 가을에는 유수로 인해서 실제로 항행하는 기간이 5,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압록강의 수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압록강 최상류 지역은 나무 뗏목 즉 유보를 통해서만 항행이 가능한데 나무 뗏목으로 항행할 수 있는 거리도 24도구의 상류 60여리에 그칠 뿐이라고 하고 있고요. 강부에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도 작은 민선 및 상관선으로 겨우 230에서 240리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배 아랫부분이 물에 잠기는 깊이가 10척 이상인 민선은 압록강 상류에서 안동까지 도달할 방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천통지에서는 압록강 수로를 편의상 수원, 상류, 중류, 하류, 강부 5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을 살펴보면 이 압록강의 수원 지역은 수량이 매우 얕고 수세가 급하기 때문에 나무 뗏목으로 60여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다입니다. 상류 지역은 수세가 느려지면서 소풍선을 이용해서 결석의 짐을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류 지역에 오면 지세가 점차 낮아지고 평평해지면서 수세가 느려지고 수량이 증가하면서 나무 뗏목의 사용이 상류 지역의 2배가 되고
이 상류 지역에 비해 중류 지역은 배의 화물 적재량이 14배가 증대된 윤선의 사용이 가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류 지역에서도 여전히 해류의 위험성이 존재했고, 위의 상황을 가늠해 보면 뗏목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물 적재량이 증가한 상황을 봤을 때 압록강 중류 지역의 중소시장 내지는 중소도시 또는 중간 집산지의 출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봉천통지 내에서는 따로 그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류 지역은 수심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와 뗏목의 항행에는 다소 위험이 있지만 압록강에서 가장 큰 지류이기 때문에 압록강의 수원, 상류, 중류 지역보다는 선박의 왕래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뗏목의 수량이 증가했고 또한 선박의 적재량이 140석으로 중류 지역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동선의 왕래도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평평할 때만 가능하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의 강어귀에서 안동의 하류 지역에 이르는 강부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압록강 강부 지역은 하신의 너비가 3,000척 이상이며 일물과 썰물의 차이도 7, 8척에 달하기 때문에 인재의 왕래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수로 인해서 쓸려 내려온 진흙과 모래가 강바닥에 게다가 여울 또한 많았기 때문에 선박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때문에 왕래가 가능한 선박은 홀수가 얕은 선박에 한정되었고 1930년대 당시에도 겨우 작은 윤선만이 이 구간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 평저식 홀수가 얕은 선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봉천통지에서는 압록강을 항행하는 선박의 종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박의 경우에는 결국 압록강의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항행할 수 있는 작은 형태의 선박이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의 수기와 항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압록강은 전체적으로 분류가 많고 강바닥도 얕아서 선박의 왕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평저식의 작은 선박을 통해서만 항행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압록강은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항행하는 기간은 5, 6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압록강 유역의 연안 구역은 안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류 지역의 목재가 안동으로 운송이 되고 압록강 하류 지역의 생활 필수품들은 연안 지방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 봉천통지에는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 시장이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장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시장의 형성과 도시의 성장이 상호 연결되는 부분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압록강 유역의 주요 도시는 안동 지역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압록강의 지리적 여건상 압록강의 하류와 강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사서에 나온 압록수와 봉천통지 내 압록강 기록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압록수의 기록은 한서와 통전, 신당서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후대 사서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봉천통지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인용을 하고 있으나 압록수를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수원을 장백산으로 비정하는 대명일통지 이후의 사서를 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압록수 기록 중에 하나인 마자수와 연난수가 합류해서 서남쪽으로 서안평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봉천통지에서 역시 한서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를 전승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봉천통지에서는 마자수 또는 압록수를 압록강으로 그리고 흥강 또는 동강을 연난수로 보고 이 두 강이 합류해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한서의 압록수 기록을 압록강으로 비정하여 그에 따라 압록수의 특징을 압록강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봉천통지
사서의 기록과 봉천 통지의 기록에 다소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사서에 보이는 암록수의 특징은 고려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봉천 통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길이와 너비에 대한 설명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봉천 통지에서는 흐르는 길이가 대략 1,500리라고 하였는데, 한서 지리지 2,100리라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600리 정도가 짧게 나타납니다. 또 강의 너비는 압록강 강부 지역의 설명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신의 너비가 3,000척 이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통전에서는 강의 너비가 300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압록수가 고려에서 가장 큰 강이고 큰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이고 처참으로 여겨질 정도였다는 기록을 본다면, 통정 내 압록수는 상당한 크기의 넓은 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봉천 통지 내의 압록강 항로 기록을 유추해 보건대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압록강의 하류나 강부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천 통지의 기록을 보면 이 압록강이 전체적으로 급류가 많고 강바닥도 얕아서 선박의 왕래에 어려움이 있고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항행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평저식의 작은 선박을 통해서만 항행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선박에 대한 기록은 압록강 강부 지역에서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동에서 각각의 큰 나루터에 이르는 큰 선박은 대부분 강부, 신도변 혹은 산도람도에서 닻을 내려 화물을 적재하고 중국식 풍선을 이용하여 하부에서 거슬러 항행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보건대 압록강에서 큰 선박의 정박과 항행이 가능한 곳은 안동과 강부 지역 사이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봉천 통지의 압록강 수로 상황을 보면 이 신당서 지리지의 압록강 기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당서에서는 압록 강부에서 100여리를 걷다가 작은 배로 30여리를 올라가야 박작구가 있고, 또 여기서 또다시 500리를 올라가야 환두현성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봉천 통지 앞서 설명한 압록강 수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강부에서 작은 민선 및 선반선으로 올라가야 230에서 240리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봉천 통지에서는 신당서의 압록강을 현재의 압록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부에서 배를 타고 630리를 갈 수 있는 압록강을 기록한 신당서와 강부에서 배를 타고 230에서 40리를 통행할 수 있는 압록강을 기록한 봉천 통지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나는 나루터마다 큰 배가 정박하고 큰 배로 사람들이 건너다닌다면 강 연안을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발달된 구두 내지는 시장, 나아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봉천 통지에서는 압록강 하류와 강부 지역인 안동 외에는 따로 시장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봉천 통지에서는 천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료 기록으로 압록수를 압록강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청 일통지에서는 고려가 압록강을 매번 천암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압록강을 천참으로 여기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서는 천참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황하나 장당 등을 천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천참에 대한 인식은 계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참은 너비가 300보이고 그리고 나루터마다 큰 배가 정박하며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앞서 봉천 통지 내 압록강의 수계와 항로 기록과 비교한다면 천참으로 인식된 압록수가 반드시 압록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연구는 그 중국 지리지의 한정에서 압록수 기록을 검토해 봤기 때문에 중국 사서 내에서 압록수에 대한 지리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압록수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중국 사서의 전쟁 기록이라든가 고지도 등과 같은 기록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압록수의 위치 비정은 물론이고 고대 평양의 위치를 연구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압록강 문제는 전에 한번 논문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써보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두 번째 연구 갔거든요. 두 번째 연구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압록강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압록강과 관련된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안 해보고 계속해서 지금 백두산에서 신의주 앞으로 흐르는 압록강을 변화무는 압록강으로 생각했다는 게 우리 역사 연구를 하는 데서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백산이라는 말이 그 산 이름이죠. 산 이름이 성경통지하고 독사방해호 기호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장백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나라 중기 이전의 장백산은 대부분이 지금 길리 한달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장백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백두산을 포함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적어도 1734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압록강에서 서쪽으로 한 6, 70km까지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청나라나 명나라가 절대로 자기의 영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백산과 백두산 요 문제는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임창균 교수님으로부터 고구려 도읍지 비정에 관한 고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